안녕하세요. 인연인 줄 알았던 사람과 악연이 된 채 끝이 난 남자입니다.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 사람들과 좋은 인연을 맺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힘든 일은 견디면 된다지만 사람이 힘든 건 정말 참기 힘든 고통이니까요. 그래서 인생은 누구를 만나서 사는지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한테 항상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주변 사람이랑 잘 지내는 게 중요해. 그래야 어디서 있든 마음 편하게 잘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랑 잘 지내. 어딜 가도 좋은 사람 사귀고 지내는 게 먼저야. 아버지가 해주신 말을 고등학생 때까지 이해를 잘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사회로 나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아버지의 말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들어도 직접 듣고 겪어봐야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제 나이가 어느덧 반 100살이라고 할 수 있는 50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사람에 대해 회의감까지 느끼게 되네요. 정말 열심히 살아온 인생이 골로 갈 뻔했던 일생일대의 사건이 있었어요. 지금부터 저는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그때 사건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살면서 몇 번이나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선택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배우자와 사느냐가 인생 후반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한때는 평생을 행복하게 살자며 약속했던 아내가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천사가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마음씨 곱고 배려심 깊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소개로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결심할 만큼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였어요. 특히 아내는 아픈 장모님을 혼자서 책임지면서 살던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연애한 지 2년쯤 됐을 때 저는 아내한테 결혼하자면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아내가 저한테 울면서 말하는 겁니다. 오빠, 우리 엄마 청각 장애 있는 거 알잖아. 난 평생 우리 엄마 챙겨드리면서 살아야 돼. 근데 내가 어떻게 결혼을 해? 나랑 같이 해드리면 되잖아. 혼자 사는 것보다 둘이 하면 장모님도 두 배로 행복하실 거야. 안 그래? 이건 아닌 것 같아. 내 짐을 오빠한테까지 같이 지고 가자고 할 수가 없어. 내 남동생도 엄마 외면하고 살아. 친아들도 힘들어서 두 손 두 발 다 든 걸 왜 오빠가 같이 하겠다는 거야. 짐이라니. 너 낳아주고 키워주신 분인데 왜 짐이야. 사람이 조금 아플 수도 있는 건데 왜 그렇게까지 생각해. 소영아, 너 힘든 거 다 알아. 그러니까 내가 옆에서 같이 도와주고 싶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랑 같이 행복하게 살면서 좋은 모습만 보여드리자. 오빠, 내가 뭐라고 그런 결심까지 해. 나 없으면 너 편하게 행복하게 살 수도 있잖아. 난 너랑 있어야 행복해. 그래서 너랑 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어. 아내는 처음에 청각 장애가 있는 장모님 때문에 결혼도 망설였어요. 그만큼 아내가 장모님을 생각하는 마음은 애틋했습니다. 그 당시 아내한테 남동생이 있었지만 장모님은 거들떠보지 않았어요. 심지어 장인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생계를 책임져 오셨는데 갑자기 공장에 불이 나면서 화재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먼저 떠난 장인을 대신해 장모를 책임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결혼을 결심했을 때 가장 먼저 시작한 게 수화 공부였어요. 처음엔 서툴렀지만 장모님께 제 진심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서툰 수화 실력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장모님을 뵙고 손짓을 하며 보여드렸어요. 장모님, 제가 소영이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도 제가 효도할게요. 느릿한 손짓으로 서툴게 보여드렸는데도 장모님은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절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어눌한 발음으로 저에게 덕담을 해주셨어요. 우리 소영이 잘 부탁할게요. 착한 딸이 나 때문에 고생했어요.
저는 장모님의 어눌한 말씀에 울컥했어요. 청각 장애가 있어도 어눌하고 서툰 발음으로 말씀은 할 수 있으셨거든요. 그리고 장모님의 말에 저는 아내와 장모님이 서로를 얼마나 아끼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항상 장모님을 아끼는 아내와 달리 하나 있던 처남은 집안일에 아예 무관심했어요. 평소에는 집에 관심도 없던 처남이 장모님께 관심을 보일 때가 있긴 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아내와 장모님께 저녁을 해드리려고 시장을 봐서 처가에 가던 날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안방에서 화를 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나가 돈 줬냐고. 아, 진짜. 그냥 통장을 이리 줘봐. 내가 확인하게. 해준 것도 없이 집 만들 거면 돈이라도 달라니까.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는데 해준 것도 없으면 돈 달라 할 때 돈이나 줘. 바로 처남이 장모님께 돈을 달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매달 25일에 월급이 들어오면 장모님께 용돈을 주고 있다는 걸 처남이 알게 된 겁니다. 그걸 본 아내가 안방으로 뛰어들어가서 처남을 말리면서 소리쳤어요.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그게 엄마한테 할 소리야? 대체 넌 언제 정신 차릴 거야? 누나까지 왜 그래? 엄마가 이 모양인데 내가 정신 차리게 생겼어? 엄마 때문에 인생에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그러면 돈이라도 주면서 날 도와줘야지. 네 인생이 시궁창인 게 왜 엄마 탓인데. 네가 매일 술 퍼마시고 일도 안 하고 도박 같은 거나 하니까 인생이 그따위인 거잖아. 식구들이 너한테 도박판 가서 도박하라고 등 떠밀었어? 애초에 내가 이런 집구석에서 태어나지만 않았어도 도박판에 빠지는 일 따위 없었어. 뭐야?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아내는 화를 내다가 결국 처남 뺨을 내리쳤어요. 그러자 처남은 아내를 보고 화난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누나가 왜 때려? 뭔데 때려? 더러워서 나간다. 이놈의 집구석 안 들어올 거야. 결국 처남은 집을 나가버렸고 놀란 장모님은 아내 팔을 잡고 애원하면서 말씀하셨어요. 하지 마. 때리지 마. 내가 미안해. 장모님의 말에 아내는 울면서 장모님을 끌어안고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너무 화가 나서 그랬어. 이런 일이 있었으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말도 안 했어. 소영이, 너 힘들잖아. 아니야. 엄마 일인데 내가 왜 힘들어. 난 엄마가 말도 안 하고 숨기는 게 더 힘들어. 그러니까 나한테 그냥 말해. 나 엄마 딸이잖아. 자식한테 말 못할 일이 뭐가 있어. 서로를 끌어안고 우는 모녀의 모습을 보면서 저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한테 다가가서 등을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소영아, 내가 저녁 준비할 테니까 여기서 어머님 좀 진정시켜드리고 있어. 많이 놀라셨겠다. 오빠 미안해. 맨날 이런 모습만 보이네. 나 정말 괜찮으니까 어머님이랑 같이 있어. 내가 저녁 준비되면 부를게. 저는 아내한테 장모님을 안심시켜드리라고 말하고 주방으로 갔어요. 할 줄 아는 건 김치찌개뿐이었지만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습니다. 나름대로 생선도 굽고 냉장고에 있던 반찬도 꺼내서 저녁을 차렸어요. 그리고 방에 있던 아내와 장모님을 주방으로 불렀습니다. 아내는 제가 준비한 저녁상을 보고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우와, 엄마, 이것 좀 봐. 엄마 예비사위가 준비한 거야. 그러자 한결 편안해진 표정으로 장모님이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그렇게 다 같이 저녁을 먹으면서 그날의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저도 처음 본 처남의 모습에 깜짝 놀라긴 했어요. 하지만 저보다 아내가 더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알고 보니까 그동안 처남은 아내가 장모님께 용돈을 드리면 중간에서 그걸 가로채고 있던 거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장모님께서 아내와 저한테 작은 선물이라도 주고 싶어서 돈을 못 준다고 버티셨던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내는 장모님께 용돈을 직접 이체하는 대신 자신의 명의로 된 체크카드를 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내 체크카드야. 여기에 내가 돈 넣어줄 테니까 이 카드 써. 어디에 쓰는지 문자로 알림이 다 오니까 절대 아들 주지 마. 알겠어. 고마워. 미안하다, 소영아. 뭐가 미안해. 엄만 제발 그런 말 좀 하지 마. 난 엄마랑 이렇게 잘 살고 싶어. 아내는 정말 누구보다 장모님을 아끼고 위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리고 그 후 저는 아내와 결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저희 집에 인사를 가기 전 혹시나 반대랄까봐 겁을 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보자마자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아내를 보면서 기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어서 와요. 제식이한테 하도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누군지 너무 궁금했는데 이제야 보네요. 저도 꼭 인사드리고 싶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이라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내를 무척이나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밥도 먹고 대화를 나누던 중 조심스럽게 아버지가 질문을 하셨어요. 아픈 어머니 모시고 사는 게 쉽지 않았을 텐데 참 기특하네. 아니에요. 부모님인데 당연하죠. 자식으로서 당연한 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그런 효심 가진 젊은 사람 찾기가 힘들잖아. 그래서 그런지 난 소영 씨가 참 좋은 사람으로 느껴져. 감사합니다. 사실 좀 걱정했어요. 아무래도 혼자 있는 어머니가 몸이 불편하시니까 절 반대하시면 어떡하나 걱정이 많아서요.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 또 있겠어? 우린 소영 씨 반대할 생각 조금도 없어. 오히려 우리 재식이가 소영 씨 만나고 얼마나 철이 들었나 몰라. 오히려 내가 고맙지. 아버지가 아내를 보면서 말하자 아내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아내를 아버지가 다독여 줬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내는 양가 부모님의 축복 속에 결혼식을 올릴 수 있었어요. 그 당시 제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지만 양가 도움 없이 결혼하려다 보니까 형편이 넉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3년 뒤에 아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저희 집도 결혼 자금을 도와줄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집을 사면서 대출을 받아야만 했죠. 아파트를 사면서 생긴 대출금 갚기가 먼저 급선무였고 맞벌이 하면서 안정적으로 살 수 있게 기반을 만들려고 했어요. 결혼 후 아내는 정말 저희 부모님도 친부모님처럼 챙겼습니다. 아내는 항상 장모님께 보내줄 반찬을 만들면서 저희 부모님 드릴 반찬까지 넉넉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저와 같이 부모님 댁에 가서 손수 만든 반찬을 드리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양을 너무 많이 했나 봐요. 반찬 좀 만들어 왔는데 이것 좀 드셔보세요. 아이고, 얘는 뭘 또 이런 걸 가져왔어. 내가 챙기지 말라고 했잖아. 지난번에도 가져오고 또 가져온 거야? 제가 손이 좀 크잖아요. 내가 며느리 보고서 이렇게 호강할 줄 몰랐네. 고맙다. 잘 먹을게. 네 시아버지는 저번에 준 반찬에 밥을 2그릇씩 드셨어. 입맛도 까다로운 양반이 입맛에 딱 맞았나 봐. 정말요? 그럼 제가 앞으로도 종종 챙겨올게요. 힘든데 괜히 그러지 마. 해줘도 내가 널 해줘야지. 누가 해주면 뭐가 어때요? 제 마음이니까 받아주세요. 맛있게 드셔주시는 것만으로도 저는 정말 행복해요. 요리를 잘했던 아내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손수 만들어서 시댁도 잘 챙기는 며느리였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아내를 누구보다 예뻐하셨습니다. 제가 여동생이 2명 있었는데 여동생들도 칭찬이 일색이었어요. 한 번은 막내 여동생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런 말까지 했었습니다. 오빠, 새언니가 엄마 모임에서 여행 간다고 용돈 보내줬나 봐. 엄마가 너무 좋아하셔.
정말? 아내한테 얘기 못 들었는데? 내가 세연이 그럴 것 같아서 전화한 거야. 세연이 가만 보면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더라니까? 좋은 일을 했으면 오빠한테 가서 말해야지. 왜 말을 안 해? 나 같았으면 내가 시댁에 이만큼 하니까 남편도 우리 집에 더 잘하라고 말할 것 같은데. 진짜 오빠는 장가 안 한 잘 같다니까? 요즘에 그런 여자가 어딨어. 시댁 따로 친정 따로 생각하는 여자들이 좀 많아? 세연이한테 잘해. 동생의 말에 저는 어안이 벙벙했어요. 여동생의 말처럼 아내는 저 모르게 저희 부모님을 챙겨도 저한테 말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늦게 알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보다 못한 여동생은 아내가 집에 다녀가면 저한테 시시콜콜 다 이야기를 할 정도였죠. 그날 저녁 저는 아내한테 진지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당신 오늘 우리 엄마한테 용돈 보내드렸어? 그걸 어떻게 알았어? 아휴, 내가 당신 모르게 하려고 했는데 들켰네. 뭐하러 그런 걸 비밀로 해. 자꾸 말도 없이 챙기니까 내가 미안해지잖아. 뭐가 미안해. 당신은 우리 엄마 위해서 수학까지 배우는데 내가 그 정도도 못해? 나도 효도하는 거야. 나도 당연한 일 하는 건데 뭘 그렇게 신경 써. 그냥 편하게 생각해. 난 장모님이랑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당신처럼 나도 어머님이랑 친해지고 싶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편하게 생각해. 아내는 제가 수화 배우는 걸 너무 고맙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내는 조금이라도 더 시댁에 잘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이런 아내의 마음씨에 저는 너무나도 고마웠어요. 여동생의 말처럼 저는 정말 결혼 한 번 잘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아내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서 한 달에 한 번 저는 꽃과 케이크를 사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아내가 문을 열면 꽃을 건네면서 말했습니다. 짠! 여보를 위한 꽃다발. 이게 무슨 꽃다발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꼭 무슨 날이어야 꽃을 사? 당신을 위한 서프라이즈 선물이야. 이 케이크는 당신이 좋아하는 치즈케이크. 이게 뭐야? 이런 거 비싸기만 한데 뭐하러 사왔어? 예쁘긴 예쁜데 이런 거 앞으로는 사지 마. 아내는 입으로는 뭐하러 사왔냐고 하면서 계속해서 냄새를 맡아보고 이리저리 꽃을 살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꽃다발을 들고 집안을 살피면서 말했어요. 이걸 어디에 놔두지? 화병을 어디에 뒀더라? 그래도 집안에 꽃이 있으니까 분위기가 달라진다. 아깐 비싸다고 사지 말라면서. 그렇긴 한데 그래도 꽃 받았으니까 기분이 좋은 걸 어떡해. 집안 분위기도 확 살고 너무 예쁘다. 이렇게 좋아할 줄 알았으면 진작에 사올 걸 그랬다. 앞으로 내가 종종 사다 줄게. 자주 못 사도 가끔씩 기분 전환하면서 살자. 내 남편 완전 로맨티스트였네.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 같다. 아내가 행복해하는 얼굴을 보니까 저까지 기분이 좋았습니다. 얼른 대출을 좀 갚고 경제적으로 안정을 찾아서 아내를 닮은 아이를 낳고 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이대로 쭉 행복하게 살 줄 알았던 저희 부부한테 불행이 찾아온 겁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거 없던 날이었어요. 제가 아내보다 1시간 정도 먼저 출근했는데 아내는 저를 문 앞까지 배웅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와요. 내가 맛있는 두부찌개 해줄게. 우와, 오랜만에 당신이 해주는 두부찌개 먹어보겠네. 오늘 꼭 칼퇴근해서 올게. 그래, 오늘도 파이팅하고 조심히 다녀와. 평소처럼 아내와 파이팅을 다짐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날 집에 왔는데 아내가 없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지만 아내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갑자기 연락 두절된 아내가 슬슬 걱정되기 시작할 때쯤 다급한 전화가 한 통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야? 김소영 씨 보호자분 되십니까? 네, 제가 남편인데요. 누구세요? 여기 응급실입니다. 지금 빨리 와주셔야겠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어요.
너무 놀라서 차를 직접 운전할 정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어요. 가는 내내 제발 큰 사고만 아니길 빌었죠. 하지만 제 간절한 기도가 하늘에 닿지 않았는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 상태는 정말 만신창이었습니다. 어디 하나 성한 곳이 없던 아내를 보면서 울부짖었어요. 이게 뭐야? 여보, 이게 무슨 일이야? 여보, 나 왔어. 눈 좀 떠봐.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자 간호사가 절 막으면서 말했어요. 보호자분, 진정하세요. 곧 수술실로 가실 거예요. 우리 아내 좀 살려주세요. 제발요. 제가 이렇게 빌게요. 제발요. 이렇게 가면 안 될 사람이에요. 아직 못해준 게 너무 많아요. 응급실에서 목 놓아 우는 저를 두고 아내는 수술받기 위해 수술실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장모님까지 연락을 받고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저희 어머니는 놀란 장모님 손을 꼭 잡아주셨습니다. 온 가족이 한마음으로 아내가 무사히 나오기를 빌었어요. 아내는 그날 퇴근하는 길에 신호 위반 차량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던 거였습니다. 천사 같은 아내가 왜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한 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아내가 누워만 있어도 되니까 제발 깨어나기만 바랬습니다.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아내의 상태는 좋지 않았어요. 온 가족이 초조한 마음으로 아내를 기다렸지만 결국 아내는 수술 도중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허망하게 아내를 잃은 저는 그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장모님은 가슴을 치면서 오열하셨어요. 결국 믿을 수 없는 상황에 아내 빈소가 마련됐고 그 순간에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멍하게 아내의 영정사진을 보면서 말했어요. 여보, 내가 못 지켜줘서 미안해. 그동안 대출 갚는다고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이렇게 가버리면 나 어떻게 살라고 가는 거야? 뭐가 그렇게 급해서 나만 여기 두고 가? 왜? 저는 땅을 치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던 아버지가 다가와서 저를 다독이면서 말했어요. 제시가 정신 차려. 네가 이러면 네 아내도 편히 못 쉬어. 이대로 못 보내겠어요. 제가 잘해준 게 하나도 없어요. 아내한테 꼭 행복하게 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아직 제대로 행복하게도 못 해줬어요. 제가 어떻게 보내요? 아니야. 너랑 있는 지난 3년 동안 행복했을 거야. 그 시간 동안 네 아내가 정말 많이 웃고 행복했을 거야. 그러니까 우리 잘 보내주자. 거기서 나 아무 걱정 없이 편히 지내게 잘 보내줘야지. 저는 아버지의 말에도 목 놓아 오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 이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어요. 그동안 제 인생의 버팀목이 되어준 유일한 여자였거든요. 저도 이렇게 힘든데 장모님은 어떻겠습니까? 슬픔을 가눌 길이 없던 장모님은 가슴에 멍이 들도록 가슴을 내리치며 우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모님께 다가가서 손을 잡아드리며 힘겹게 말했어요. 장모님, 아내 분명 좋은 곳에 갔을 거예요. 천사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제 말에도 장모님은 그저 눈물만 흘리실 뿐이었어요. 심지어 장모님은 울다 지쳐서 실신까지 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동안 유일하게 기댈 수 있던 사람이 아내였고 멀쩡한 자식을 하루아침에 잃은 고통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아내를 비통한 마음으로 보내줘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가 끝난 후에도 저는 아내를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수시로 장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장모님과 같이 밥을 먹으면서 장모님께 장난치듯 말했어요. 장모님, 저녁 드세요. 제가 콩나물국 끓였어요. 따뜻하게 밥 드시고 약 챙겨 드셔야죠. 제가 수화를 하며 말하자 장모님은 씁쓸한 얼굴로 저를 보시더니 식사를 하셨어요. 한동안 장모님 댁을 왔다 갔다 하니까 장모님도 난감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아내가 너무 보고 싶어서 장모님께 더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은 장모님께서 표정이 안 좋으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밥을 다 드시고 저한테 슬픈 표정을 지으시면서 어눌한 말투로 더듬거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찾아오지 말고 새 인생 살아. 소영이도 그걸 원할 거야. 장모님, 병원도 다니셔야 하잖아요. 제가 잠시만 같이 모시고 가게 해주세요. 난 괜찮아. 자네는 이제 자네 인생 살아. 저는 단호한 장모님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결국 장모님의 간절한 부탁으로 처가의 발길을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장모님께 1,000만 원을 보내드렸습니다. 평소 병원에 다니시던 장모님께 약값에 보태시라고 마지막으로 마음을 전했어요. 그 후로 저는 여자를 멀리하면서 일만 하면서 지냈습니다. 사람은 사람으로 잊어야 한다면서 저한테 소개를 주선하는 지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누구를 소개받고 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내와 사별할 때 나이가 31살이었는데 거의 16년을 혼자 지냈네요. 아내에 대한 미안함에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동안 이사도 하고 강아지도 키우면서 취미로 낚시를 즐기며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16년이 흘러있더군요. 그렇게 과거에 차츰 무뎌질 때쯤에 우연히 한 여자를 만나게 됐어요. 그 여자는 40대 초반에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던 여자였어요. 제가 키우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를 데리고 애견 카페에 갔었는데 그때 그 여자가 강아지를 예뻐해 주면서 말했습니다. 강아지 이름이 뭐예요? 강아지가 너무 예뻐요. 아, 이름은 콩이에요. 콩이요? 아유, 생긴 것처럼 이름도 귀엽네요. 이 카페에 자주 오시나 봐요. 저도 강아지를 키워서 딸이랑 자주 오는 편인데 올 때마다 보는 것 같네요. 아, 강아지 혼자 두고 나올 수 없어서 애견 카페를 자주 와요. 제가 일하는 동안 강아지를 놀아줄 수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뛰어놀게 하는 편이에요. 정말요? 앞으로 자주 보겠네요. 이 근처 살아서 저 자주 오거든요. 그 여자는 제 옆 동네에 살고 있었고 카페에서 우연히 만난 뒤 저한테 관심을 보였어요. 강아지를 인연으로 자연스럽게 말을 트이면서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성격이 밝고 에너지가 있던 여자는 부침성이 좋았어요. 그래서 친구로 지내다가 어느새 자연스럽게 연인으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때 여자친구가 혼자서 딸을 키우고 있어서 데이트할 때 13살인 딸을 데리고 왔었어요. 그런데 여자친구의 부침성이 있던 성격과 달리 딸은 저를 고운 시선으로 봐준 적이 없었습니다. 마치 당신이 왜 이 자리에 있냐는 그런 표정이었죠. 그때는 아직 어려서 저를 받아들일 시간이 필요하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이 밥을 먹다가 여자친구 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윤정아, 아저씨 받아들이기 좀 힘들지? 아직 처음이어서 그럴 거야. 아저씨가 더 노력할게. 왜요? 그런 노력 필요 없어요. 그냥 저 같은 거 신경 쓰지 말고 엄마랑 둘이 알아서 지내세요. 너 같은 거라니 그런 말 하지 마. 다 너를 존중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관심 귀찮으니까 엄마랑 재미나 보세요. 퉁명스런 윤정이의 말에 저는 당황했어요. 그러자 같이 있던 여자친구가 윤정이를 다그치며 말했습니다. 너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그래도 엄마랑 1년이나 만난 아저씨잖아. 예의 있게 말해야지. 엄마가 언제 내 허락받고 남자 만났어? 그냥 나 신경 쓰지 말고 이런 자리나 데리고 오지 마. 그 순간 화까지 내는 윤정일 보니까 더 이상 무슨 말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여자친구 딸인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었겠습니까? 한 번은 윤정이가 반에서 1등 했다는 소식을 듣고 여자친구와 같이 학교가 끝난 윤정이를 데리러 갔어요. 그리고 차에 탄 윤정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윤정아,
얼마 전에 기말고사에서 1등 했다면서? 진짜 축하해. 너 좋아하는 피자 먹으러 갈까? 아니면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학교 앞까지 와서 그냥 차에 타긴 했는데요. 제발 저한테 신경 끄면 안 돼요? 뭔데 왜 자꾸 어설프게 아빠 노릇하려고 해요? 전 아저씨하고 친해질 마음 없으니까 그만하세요. 난 너 축하해주고 싶어서 그랬지. 아빠 노릇하려고 그런 거 아니라 단순히 너 공부하느라 힘들었을 것 같아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었어. 쓸데없는 노력하지 말고 저 앞에 세워주세요. 저는 너무 단호한 윤정이의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참다 못한 여자친구가 윤정이를 보며 화를 냈어요. 너 지금 아저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진짜 엄마한테 혼나고 싶어? 정도껏 하라고 진짜. 아저씨가 너랑 잘 지내보려고 하는 건데 왜 그래? 엄마도 무섭다 무서워.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뭐? 얘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엄마랑 결혼할 사람이야. 너도 앞으로 예의 있게 행동해. 됐어. 엄마 마음대로 살아. 그때 여자친구와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할 때라서 여자친구도 윤정이를 타일러 보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러다 둘이 큰 싸움으로 번질 것 같아서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윤정이를 결국 내려주고 말았어요. 그때 여자친구가 저한테 미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빠, 미안해. 점점 커갈수록 말을 안 들어. 왜 저러는지 나도 모르겠다. 괜찮아. 아직 어린 애잖아. 당연히 내가 싫고 불편할 수 있지. 우리 결혼 급한 것도 아니고 천천히 윤정이도 마음의 준비할 수 있게 준비하자. 고마워. 우리 윤정이까지 생각해줘서. 윤정이도 우리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윤정이 이해해주자. 그리고 그날 저녁 저는 윤정이가 여자친구한테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야. 무섭다 무서워. 라고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았어요. 그 말이 걸리긴 했지만 화가 나서 홧김에 나온 말이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괜히 기분 좋은 날 윤정이 기분을 망친 것 같아서 미안했어요. 그래서 당분간 윤정이를 안 보다가 저는 초등학교 졸업식 날 최신 휴대폰과 장문의 편지를 들고 갔습니다. 편지에는 제 진심을 그대로 담았어요. 윤정아, 아저씨야. 초등학교 졸업 축하해. 앞으로는 윤정의 특별한 날에 아저씨가 이렇게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싶다. 지금은 윤정이가 아저씨를 인정하기 힘들 거야. 너의 마음도 충분히 이해해. 그래서 아저씨는 윤정이 뒤에서 기다리려고 해. 네가 힘들 때나 기쁠 때나 늘 뒤에서 이 아저씨가 윤정이를 지켜보며 기다릴게. 그러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면 꼭 아저씨한테 손을 내밀어 줄래? 너의 좋은 친구이자 좋은 새아빠가 되어주고 싶다. 졸업 축하한다. 그리고 저는 졸업식 날 편지와 선물을 윤정이에게 전해주었어요. 제 편지를 본 윤정이는 며칠 뒤부터 저를 대하는 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며칠 뒤 여자친구 집 앞에서 다시 만난 윤정이는 저한테 처음으로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저씨, 선물 감사해요. 편지도 다 읽었어요. 정말? 윤정이 마음에 들어서 정말 다행이다. 중학교 가서 잘 쓸게요. 그리고 입학식은 2월에 있어요. 오세요. 그래, 아저씨가 꼭 가서 축하해 줄게. 저는 그때 윤정이를 보고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저는 윤정이 중학교 입학식 때 여자친구와 같이 꽃다발을 들고 참석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윤정이를 축하해 줄 수 있어서 너무 기뻤어요. 그리고 윤정이와 점차 가까워졌다 싶을 때 저는 늦은 시간에 끝나는 학원에 데리러 가기도 했습니다. 여자친구와 학원 앞에서 윤정이를 기다렸다가 반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정아, 배고프지? 야식 먹고 들어갈까? 아저씨는 우리 엄마랑 둘이 데이트 안 해요? 왜 자꾸 저 데리러 와요? 학원이 늦게 끝난다고 하니까 걱정되니까 온 거지. 배고프지 않아? 뭐 먹고 가자. 그럼 저 치킨 먹을래요. 퉁명스럽긴 해도 윤정이는 점점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래서 저는 셋이 야식을 먹으면서 좀 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 윤정이를 보며 물었어요. 윤정아, 넌 꿈이 뭐야? 되고 싶은 거 있어? 제가 윤정이한테 묻자 갑자기 여자친구가 빵 터진 웃음소리를 내더니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오빠, 제 꿈 없어. 성질머리 좀 봐. 공부도 남 이겨 먹으려고 하는 애야. 거창한 장래 희망 아니라도 하고 싶은 게 있을 순 있지. 야, 윤정아, 너 꿈 있어? 없지? 딸한테 비아냥거리면서 묻는 여자친구를 보고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그때 윤정이가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나 꿈 있냐고 물어본 적 있어? 없으니까 모르지. 아저씨, 저는 화가가 되고 싶어요. 윤정이의 말에 여자친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 순간 어색한 분위기를 깨고 제가 윤정이를 보며 물었습니다. 아, 정말? 왜 화가가 되고 싶은 건데? 사진은 찍고 싶은 게 있으면 직접 가야 하잖아요. 근데 그림은 보고 싶은 것도 손으로 다 그릴 수 있잖아요. 오, 아, 그런 뜻이 있었어? 그럼 넌 뭘 제일 그리고 싶어? 돌아가신 우리 아빠요. 윤정의 말에 저도 여자친구도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침착하게 윤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빠가 많이 보고 싶었구나. 네, 아빠는 저한테 등대 같은 분이셨어요. 그래서 자꾸 아빠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윤정이는 갑자기 눈물을 보였어요. 그러자 여자친구는 한숨을 쉬면서 말했습니다. 아, 나 잠깐 나갔다 올게. 윤정이와 둘이 남은 저는 휴지를 건네면서 말했어요. 윤정아, 미안해. 내가 괜한 걸 물어봤네. 아니에요. 근데 아저씨, 저희 엄마 사랑하세요? 얼마큼 믿으세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많이 좋아하니까 만나지. 사랑하는 사이니까 결혼 준비도 하는 거야. 아저씨, 그 순간 여자친구가 들어왔고 오자마자 울고 있는 윤정이를 보며 소리쳤어요. 너 또 아저씨 괴롭히는 거야? 제발 좀 친하게 지내라고 그랬잖아. 그런 거 아니야. 갑자기 나타난 여자친구 때문에 윤정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날은 더 대화를 나누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여자친구가 전 남편과 사별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윤정이가 상처가 클 거라는 걸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저는 윤정이가 저한테 하려고 했던 말을 뒤늦게 듣고 기절초풍했어요. 그때는 저와 여자친구가 양가 상견례까지 끝낸 후였어요. 그리고 결혼식이 한 달 정도 남았을 때였고 지금도 기억할 만큼 그날의 충격이 생생합니다. 게다가 9월 16일 그날은 윤정이 생일이라 제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어요. 저는 윤정이 생일을 축하해주고 싶어서 레스토랑을 예약해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7시에 만나기로 약속하고 저는 케이크까지 미리 준비해서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여자친구한테 전화가 걸려왔어요. 나 어떡하지? 회사 일이 생겨서 조금 늦을 것 같아. 윤정이랑 먼저 먹고 있어. 어쩔 수 없지. 천천히 와. 결국 여자친구가 조금 늦는다길래 저는 7시에 맞춰서 도착한 윤정이한테 난감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윤정아, 엄마가 조금 늦는다는데 어떡하지? 우리 조금 기다릴까? 아저씨, 그냥 우리끼리 해요. 어? 그래도 엄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저 배고파요. 그냥 둘이 바로 해요. 그래. 그럼 윤정이 생일이니까 얼른 먹자. 아저씨가 케이크 사왔는데 촉 켤게.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고 천천히 편해질 때 말해줘. 알겠지? 자, 초 다 붙였다. 14번째 생일 아주 정말 진심으로 축하해. 우리 생일 축하 노래 부르자. 저는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윤정이 생일 축하합니다. 신나는 목소리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는데 윤정이가 울기 시작했어요. 그걸 본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윤정이를 보며 말했습니다. 왜 울어? 이 좋은 날에. 어서 촛불부터 불어야지. 자, 그리고 이건 아저씨 선물이야. 아저씨, 저 도저히 죄책감 들어서 못하겠어요. 아저씨, 우리 엄마 어떤 사람인지 모르죠? 제발 헤어지세요. 아저씨처럼 좋은 사람한테 우리 엄마가 어울리지 않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저희 아빠가 왜 먼저 하늘로 떠났는지 모르시죠? 저는 윤정이의 갑작스런 말에 당황스러웠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윤정이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엄마가 다른 아저씨랑 바람 펴서 아빠가 매일 술만 마시다가 돌아가셨어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네. 그래서 얼마나 엄마를 원망하고 살았는데요. 우리 아빠 얼마나 불쌍했는데요. 우리 아빠가 엄마하고 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지 아세요? 근데 엄마가 저 10살 때 다른 아저씨랑 바람 펴서 아빠가 그 충격으로 쓰러지신 거라고요. 그리고 지금도 아저씨 말고 엄마 만나는 남자 또 있어요. 제가 집에서 통화 들은 적 있어요. 우리 엄만 그런 사람이에요. 남자면 환장하는 사람이라고요. 얼마나 남자에 미쳤으면 딸인 저도 뒷전이었어요. 어떤 날은 혼자 집에서 잘 때도 많았어요. 초등학생이 집에서 며칠씩 혼자 지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저씨는 그게 믿어지세요? 얼마나 무서웠는데요. 저는 윤정이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하지만 울면서 말하는 윤정이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윤정이를 달래면서 말했어요. 윤정아, 아저씨 괜찮아. 울지 마. 그동안 제가 아저씨 싫어했던 게 우리 아빠 생각이 나서 그랬어요. 저 볼 때마다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거 보고 꼭 사실을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우리 엄마한테 피해본 사람은 우리 아빠 한 사람으로 좋게 해요. 그러니까 제발 파혼하세요. 그래야 아저씨가 살아요. 정말 윤정의 말을 다 듣고 나니까 어안이 벙벙했어요. 그동안 여자친구가 저한테 했던 말은 다 모두 거짓이었던 겁니다. 심지어 결혼 준비를 하면서도 만나는 남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큰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여자친구가 왔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내가 많이 늦었지? 미안해. 갑자기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둘이 벌써 초 붙였네? 윤정아, 아저씨랑 잘 있었어? 저는 뻔뻔하게 말하는 여자친구를 보고 기가 막혔어요. 하지만 모든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뻔뻔한 여자친구의 얼굴을 더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여자친구를 보며 물었어요. 오늘은 나 먼저 갈게. 왜 갑자기 집에 가? 윤정이가 또 화냈어? 왜 벌써 가? 집에 일이 생겼어. 나 빨리 가봐야 될 것 같아. 근데 혹시 나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내가 뭘 속여. 내가 숨길 게 뭐가 있어. 우리 딸도 다 보여줬는데. 아니야. 속인 거 없으면 됐어. 나중에 보자. 저는 여자친구의 말에 그대로 레스토랑을 빠져나와 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저는 여자친구의 뒷조사를 시작했어요. 예전엔 이런 걸 누가 하나 싶었는데 심증은 있고 물증이 없으니까 직접 뒷조사를 하게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제대로 확인해 보려고 정말 조사를 해봤죠. 그런데 어떤 현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는 줄 아십니까? 여자친구는 정말 저 말고도 2살 어린 남자가 또 있었어요. 몇 주간의 조사 결과를 업체로부터 넘겨받은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주로 저한테 야근이 있다고 핑계를 댄 날 몰래 만나고 있던 거예요. 이런 추잡한 진실을 다 알게 된 저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모든 증거를 들고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에 도착한 여자친구한테
증거 사진을 얼굴에 다 뿌리면서 소리쳤습니다. 입이 있으면 설명해봐. 깜짝이야. 이런 걸 사람한테 던지면 어떡해. 뭔데 그래? 네가 사람이야? 진심으로 대하는 나한테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여자친구한테 소리치며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던진 걸 확인한 여자친구가 손을 떨면서 말하더군요. 오빠, 이거 다 오해야. 이 남자 예전에 잠깐 만난 사람인데 자꾸 스토커처럼 굴어서 한 번 본 거야. 한 번? 너 누굴 바보로 알아? 딱 봐도 한 번이 아니잖아. 넌 네 딸한테 부끄럽지도 않냐? 날 만난 의도가 뭐야? 중견기업 부장에 아파트도 있다니까 탐났어? 뭐 뜯어 먹을 거라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랬냐고. 그게 아니라 나 진짜 오빠 사랑해서 그랬어. 사랑해서 그랬던 거야. 헤어지려고 그랬어. 우리 결혼 준비도 하고 있었잖아. 진짜 어이가 없다. 결혼 전이니까 양다리 걸쳐도 된다는 거야? 세상 참 무섭다 무서워. 우리 상견례도 하고 어른들한테 인사까지 다 드렸는데 이대로 파혼할 건 아니지? 결혼 전에 이 정도 실수는 누구나 해. 이게 입으로 똥을 싸네? 상견례 했다고 파혼 못할 것 같아? 이혼보다 파혼이 100번 나아. 그리고 너처럼 남자에 미친 여잔 안 봐도 뻔해. 개가 똥을 끊지. 네가 바람 피는 거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 못 믿어. 너 같은 여자 정말 이 사회에서 그냥 없어져 버려야 돼. 알겠어? 다신 보기도 싫으니까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오빠, 내 말 좀 들어봐. 오빠. 저는 자꾸 매달리는 여자친구한테 앞에 있던 물을 뿌려버렸어요. 그리고 물 맞은 여자를 보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너한테 당한 게 억울해서 내가 그냥 못 가겠다. 자, 이거나 받아라. 소리 지르는 여자를 두고 그대로 집으로 와버렸어요. 제가 살던 집은 아내와 사별하고 제가 청약으로 마련한 집이었습니다. 아픔은 이겨내고 새로 시작해 보려는 저한테 또 다른 아픔이 생길 뻔한 겁니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 여자는 끈질기게 찾아와서 저한테 애원하며 말했어요. 오빠, 나 헤어졌어. 그러니까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문 앞에서 애원하면서 우는 그 여자 말에 듣는 척도 안 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했어요. 그리고 접근 금지 신청까지 하면서 거머리같이 구는 여자를 떼낼 수 있었습니다. 정말 세상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철없는 여자를 대신해서 저한테 진심 어린 전화를 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윤정이었습니다. 아저씨, 제가 죄송해요. 엄마 대신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그래도 엄마 딸이잖아요. 제가 진심으로 사과드릴게요. 1년 동안 저 많이 예뻐해 주시고 진심으로 생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저씨 꼭 행복하길 바랄게요. 마지막으로 아저씨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그래, 고맙다. 윤정이도 원하는 꿈 이루고 꼭 행복하게 살길 바랄게. 고마워. 네, 아저씨는 충분히 좋은 여자 만날 자격이 있는 그런 분이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잠시나마 제 아빠 같은 존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윤정이와 아쉬운 전화를 끊고 난 뒤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한테 이런 전화를 했던 윤정이 심정이 어땠을까요? 1년 동안 윤정이와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마음이 참 안 좋았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윤정이는 어렵게 저한테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생각 없는 여자 때문에 괜히 상처를 받게 된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저를 걱정해주는 생각이 깊은 아이였어요. 이런 윤정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만약에 정말 윤정이가 아니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요? 벌써 1년이 지난 일인데도 아직도 가슴이 철렁하네요. 지금은 다 잊으려고 하는데도 자꾸 윤정이의 의젓한 모습이 눈에 밟힙니다. 지금은 모든 걸 잊고 새 인생을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제 인생에는 사별한 아내가 유일한 여자인 것 같아요. 요즘은 평소처럼 봉사활동도 다니고
취미로 낚시를 즐기고 있습니다. 부모님도 저한테 차라리 다행이라면서 저를 격려해주고 계세요. 나이가 들수록 저는 좋은 사람들을 곁에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 또한 좋은 영향력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윤정이는 못난 엄마를 뒀지만 현명한 판단을 하고 성장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중요한 순간에 저한테 도움을 준 정말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어렸지만 어른 못지않게 생각이 분명한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인생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사별한 아내는 저한테 그런 좋은 마음을 심어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봉사를 하면서 사는 것 같네요. 아내를 만나기 전엔 그저 먹고 사는 데만 급급했는데 이제는 베풀 줄도 알아요. 아버지가 저한테 좋은 사람과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는 말을 하셨던 게 이제야 실감이 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건 결국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사람이 먼저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새해에는 좋은 사람과 뜻깊은 한 해만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